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지혜를 배우는 채널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고대 중국 한나라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내전 오초칠국의 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거대한 반란의 중심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힌 군주, 제국을 위해 칼을 든 학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해야 했던 황제.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는지 사마천의 기록을 따라 함께 들어가 보시죠. 5초7국의 난. 이름만 들으면 7개 나라가 갑자기 일으킨 반란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결코 우발적으로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에는 한나라 초기 정치 체제가 가진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었고 여기에 한 개인의 깊은 원한이 더해져 오랜 시간 골마터진 필연적인 결과였죠. 제국 전체를 뒤흔든 이 거대한 불길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나라의 독특한 통치 시스템, 군국제에서 시작됩니다. 진나라의 급작스러운 멸망을 본 한나라는 완전한 중앙 집권 대신 타협안을 선택했습니다. 수도를 포함한 중심부는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군현제로, 그리고 먼 지방은 황족과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어 반쯤은 자치적으로 다스리게 하는 본국제를 병행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군국제입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균형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 끊임없는 의심과 견제를 낳는 구조적 모순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의 제후왕들은 독자적인 부와 군사력을 키우며 중앙 정부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정치 구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오나라 왕 유비의 태자였던 유연이 수도 장안에 왔다가 당시 황태자였던 유계, 즉 훗날의 한 경제와 육박이라는 놀이를 하게 됩니다. 격렬한 놀이 도중 오나라 태자의 무례한 태도에 격분한 황태자가 그만 육박판을 던져 그를 죽이고 맙니다. 황실은 시신을 오나라로 보냈지만 오왕 유비는 천하는 한 집안인데 장안에서 죽었으니 장안에서 장사 지내라며 시신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는 황실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자 결코 지울 수 없는 깊은 원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비는 병을 핑계로 조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왕 유비의 분노가 단순한 한탄을 넘어 제국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오나라는 해안의 소금과 거대한 구리광산을 장악하여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 화폐를 만들고 전국에서 도망쳐온 망명자들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군대를 키웠죠. 개인적인 원한이라는 동기에 중앙정부와 맞설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수단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제 반란의 씨앗은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린 셈입니다. 갈등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게 된 것은 한 경제가 황위에 오르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제후국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하고 법과 학자 조조를 등용합니다. 조조는 삭번책, 즉 제후들의 영지를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의 논리는 냉혹했습니다. 지금 영지를 깎으면 반란이 일어나겠지만 규모가 작아 진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버려두면 훗날 감당할 수 없는 반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조조는 반란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차라리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위기를 맞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신의 영지마저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오왕 유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조를 황제의 눈을 가리는 간신으로 지목하고 그를 제거하여 황제의 곁을 깨끗이 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청군 측입니다. 반란의 목표가 황제가 아닌 간신 제거라고 하니 다른 제후들도 동참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조 교서 등 6개 제후국이 유비의 편에 서면서 마침내 5초7국 동맹이 형성되었고 기원전 154년 제국을 뒤흔든 반란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이 갈등의 핵심을 꿰뚫는 고사성어가 바로 지강금미입니다. 결을 핥다 보면 쌀에 미친다는 뜻이죠. 조정이 제후들의 영토를 조금씩 깎는 것은 마치 쌀의 결을 핥는 것과 같아서 결을 다 핥고 나면 결국 그 안에 쌀까지 먹어치울 것이라는 제후들의 공포를 담은 말입니다.
점진적인 침탈이 결국 완전한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그들을 선제적인 반란으로 내몬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0만 대군이 서쪽으로 진격하자 수도 장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조조에게 원한이 있던 원앙이 경제에게 간언합니다. 반란의 명분은 조조이니 그를 처형하면 군대는 물러갈 것입니다. 정치적 위기감에 휩싸인 경제는 이 계책을 받아들여 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조조를 관복을 입힌 채 저작거리에서 처형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유비의 진짜 목표는 조조가 아닌 황제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조조의 죽음으로도 반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화책이 실패하자 경제는 명장 주화부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주화부는 반란군과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그들의 배후로 돌아가 보급로를 끊는 탁월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견고한 진지에 머물며 시간을 끄는 그의 지구전에 거대한 반란군은 서서히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급이 끊긴 반란군은 스스로 무너졌고 전쟁은 불과 3개월 만에 중앙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화려한 전투가 아닌 철저한 병참 관리와 전략적 인내가 가져온 승리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왕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오왕 유비는 배신당해 살해되었고 그의 목은 장안으로 보내졌습니다. 나머지 6왕들도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 반란의 완전한 실패는 제후왕국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황실에 대한 무력 저항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각인시켰고 더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펼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반란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면 제후국 문제의 최종 해결책은 다음 황제인 무제시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추운령입니다. 황제의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뜻의 이 정책은 제후왕이 자신의 영지를 장남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후들의 자식 사랑을 이용해 스스로를 약화시키게 만든 놀라운 정치 공학이었습니다. 거대했던 왕국들은 한 세대 만에 수십 개의 힘없는 작은 후국으로 쪼개졌습니다. 5초 7국의 난이라는 값비싼 희생을 통해 한 나라는 가장 효과적인 통치술은 강압이 아닌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5초 7국의 난은 3명의 핵심 인물이 빚어낸 역사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군주 오왕 유비, 성급한 개혁을 추진한 학자 조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치했던 황제한 경제. 그들의 성격과 선택이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이제 한 명씩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란의 군주 오왕 유비. 그는 한나라 황실의 조카로 뛰어난 수완으로 자신의 왕국을 부강하게 만든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은 그를 복수심에 불타는 반역자로 만들었죠. 역사가 사마천이 그를 제후를 위한 역사서인 세가가 아닌 개인 인물전인 열전에 기록한 것은 그를 정통 제후가 아닌 일개 반란자로 규정하려는 날카로운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 원한이 거대한 정치적 야망과 결합했을 때 그 자신과 그가 속한 체제 전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성급한 개혁가 조조. 그는 제후왕국이 제국에 가하는 위협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본 뛰어난 법과 학자였습니다. 그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해결책 또한 논리적으로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논리가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결국 자신이 강화하려 했던 바로 그 황제에게 희생양이 되어버린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이상적인 정책과 현실 정치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실용적인 군주 한 경제. 그는 결코 완벽한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황태자 시절 그의 불같은 성격은 비극의 씨앗을 뿌렸고 황제가 되어서는 조조를 처형하는 나약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를 바로잡고 주화부를 등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를 만회하고 왕조를 지켜낼 회복 탄력성을 지닌 현실적인 통치자. 그의 이야기는 성공적인 통치가 완벽한 지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실수를 극복하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며 은연중에 조조의 접근법을 비판합니다. 중앙집권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한 나머지 제후들의 자존심과 원한이라는 인간적인 요소를 간과했다는 것이죠. 사마천은 조조의 실패한 하드파워와 훗날 성공한 추운령의 소프트 파워를 대비시키며 최고의 통치술이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심리적 지혜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5초 7국의 난이 두 명의 위대한 역사가에 의해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와 방고의 한서가 그것이죠. 사마천은 이 사건을 정책적 결함과 인간적 약점이 빚어낸 실수의 비극으로 묘사합니다. 반면 안정된 통일 제국의 관점에서 역사를 쓴 방고는 이를 황제권의 정당성이 승리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황실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서사를 제공합니다. 두 역사가의 관점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사마천은 반란의 원인을 개인적 원한과 성급한 정책의 결합으로 보았지만 방고는 제후들의 야망 탓으로 돌립니다. 조조에 대해 사마천은 결함 있는 개혁가로 평가한 반면 방고는 충성스러운 신하로 묘사하죠. 이처럼 누구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 사건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초 7국의 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실패한 반란은 한나라의 장기적인 성공과 안정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란의 진압을 통해 한나라는 취약한 연방국가에서 강력한 중앙집권 제국으로 거듭났고 이는 이후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규정하는 거대한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기에 성공한 역사, 이것이 바로 5초 7국의 난이 우리에게 던지는 역설입니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개인의 원한이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고 한 학자의 이상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촉발하며 한 군주의 결단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권력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